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앞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그 천여 명의 그분들이 멕시코로 이주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당시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고국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1905년이면은 외교권이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300여 분은 쿠바로 또 다시 재이민을 하셨고 또 이제 그분들이 남미에서 1세대를 구성하시면서 또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모아서 보내주고 뭐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그 남미에서 예, 현재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이주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는 나라가 돼서 이제 이주민이 25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 예, 250만 시대. 아까 말씀은 2019년은 5% 정도 된다고 예, 말씀하셨죠. 네네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53만 2019년 9월까지 돼 있잖아요. 245만인데 19년 말에 가면은 252만까지 가거든요. 250만 시대인데 지금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3월 기준에 2020년 3월 기준으로 220만 정도 되거든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진 출국을 하셨고 마침 다시 비슷한 못 때, 돌아오시고. 네, 못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때에 올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법무부에서 지금 미등록 체류 비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10%에서 15%, 1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자진 출국을 할 경우에는 뭐 벌금도 부과 안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갔다가 한 3개월 다시 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전에는 미등록 체류하다가 가면 들어올 수 없게 상당 기간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로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근데 자진 출국 안 하면 나중에는 그냥 단속을 해서 잡히면 영영 못 온다. 이제 이런 추방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셔서 지금은 220만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입국하실 것 같아요. 이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07년에 처음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7년에 100만에서 지금 벌써 200만 되는 게 2016년, 뭐 15년, 16년이잖아요. 지금이 이제 250만 됐고, 뭐 이런 추세대로 하면 사실 앞으로 이제 뭐 10명 중에 1명 되는 거는 앞으로 몇십 년만 금방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점점 늘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사실 전체 중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단기 체류하시는 분이 이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등록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미등록 체류할까? 이걸 봤을 때 장기 체류하시는 요 비율 중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이제 단기 비자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미등록으로 체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관광 비자라든가 단기 비자로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여행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비율이 높아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이제는 하위시장 구조에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 정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을 비율을 자꾸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려고만 할 뿐이지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장기 체류를 하거나 아까 이제 고용허가자 이런 부분은 고용허가자는 대부분 다 장기 체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하신 그 노동시장 구조에서 가장 저층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이렇게 미등록 체류, 특히 단기 체류 이렇게 여행 비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일정하게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네. 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제일 밑에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또 미등록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더 또 밑에. 밑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또 그 고용허가 받고 와서도 끝난 다음에 다시 그렇죠, 안 그렇죠. 가시는 거죠. 네네네. 뭐 예전부터 원래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가 들어오면서 받은 소개비 또 뭐 그쪽 자기가 그렇죠. 또 커미션. 공부로 넘겨야 될 네. 뭐 송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그 기간 안에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네. 그 기간 안에 내가 네. 들어오려고 썼던 비용을 회수를 그러니까, 못하니까 네. 더 남아서라도 네. 좀 더 벌어야 음.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 보통 이제 우리 이주민들과 그렇죠. 얘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한번 요거는 간단하게 보면요. 제일 우리 와 있는 이주민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절반 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이 태국, 베트남, 미국 순입니다. 그런데 태국과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는 또 어느 달에는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태국 또는 태국, 베트남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써 있는 것처럼 조선족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다 한국계를 다 포함해서 포함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포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쪽에 대부분 다 계시고요. 여기 우리 울산 같은 울산이- 경우는 끝에서 몇 번째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울산에서 보는 이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 경기 쪽은 실제로 어떤 구 대표적으로 뭐 이를테면 영등포 대림동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안산시 단원구 뭐 이런 몇몇 그렇죠. 곳은 이주민 숫자가 그쵸. 더 많다. 많은 곳도 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 제가 2019년 정도 자료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현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2만여 명 분이 계시고요. 네. 2만. 네네. 기화자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한국에 기여하시는 2만 명 정도 이렇게 있고 구별로 보면 울주군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남구에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던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라든가 네.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남짓이잖아요. 그죠? 정말 별로 얼마 안 없잖아요. 됩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그 행정이나 이런 데서 담당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주 관련한 기관이나 이런 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런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지원하거나 하는 정책이나 또는 그런 기관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가 어려운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하는 건 일하는 거지만 입직의 입국의 경로가 좀 국가로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경로니까 그쪽을 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근데 얘기인 것 그게 같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사회의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 위험한 직업군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사건 사고나 이런 데 노출될 위험도 되게 많고 또 그 지위의 불안정 때문에 그 이런 뭐 체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쉽게 자기가 그런 부분을 저항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어떤 지원 장치들은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어쨌든 그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진짜 해결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주민센터 얘기하니까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지난번에 마스크 나눠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나눠줘도 뭐 구에서 하면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주민센터라고 하는 민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 네, 그렇죠. 한 그나마 풍경이었던 이런 것 생각을 같아요. 한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기특하다 싶으면서도 생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거를 막 하면서 생색내는 거 말고는 행정에서 진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미등록을 제외하고라도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이주민과 관련한 기관 단체 뭐 기관은 그 대부분 위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사회가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센터, 다문화 지원 센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주민들과 결혼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의 폭을 그래도 전체 이주민 중에서는 그런 편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위탁을 또 다른 기관에 또 위탁을 줘서 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전국에 네, 몇 네.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전화 받는 그래서 뭐 상담. 네네 뭐 어떻게 해라 정도 그러면 실제로 그 도움을 열악한 처지에 있어서 임금이 체불당하거나 뭐 여러 있으면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못하고 당연히 저희와 같은 또는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 그냥 순수한 이런 단체들을 찾아서 다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복잡한 일들은 다 예,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연계해주는. 근데 그건 하나마나 그나마 뭐 연계라도 해주면 전화번호라도 알려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제 늘 과제로 가지고 있고요. 결혼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굳이 따지면은 인원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렇죠. 현재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뭐 증가율이 별로 이렇게 없지요. 예. 근데 실은 그 전에는 2배 이상 됐었거든요. 네. 확 떨어졌어요. 예. 왜 이게 확 떨어진 수치인데 왜 그랬냐? 2014년도부터 결혼 이민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내 프로그램 이수해야 된다. 뭔가 조건을 근데 강화했단 왜 말이에요. 강화를 했죠. 강화한데 이건 정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2010년에 그 베트남 여성이에요. 20살 여성이 한국에 결혼 이민으로 왔다가 일주일 만에 아무튼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이런 이제 조건을 강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강화된 근데 조건을 네. 사증 발급을 강화할 게 아니고 남편을 잘 교육시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도 받아라 미리 들어오면 뒤에 있는 게 그거는 인권 교육도 받아라. 갑자기 네. 안내 프로그램을 그렇죠. 이수해야 되고 하는 사람만 이거 하겠다.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강화된 요 심사 기준이 소득 요건은 이제 2인 이상 그러니까 소득 요건은 1년에 1,400만 원 이상 2인 기준. 1,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400만 원이면 정말 최저 생계비도 안 그러니까 되는 안 되는 적이잖아요. 거예요. 그다음에 주소지가 모텔이나 고시원은 안 된다. 어. 그 얘기는 그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어를 조금은 해야 된다. 또 이제 건강 진단서 뭐 이런 내용인데 지난해 기준을 보니까 지난해는 소득 기준이 뭐 1,74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맞추겠지. 네네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지. 예. 두 명이라면은. 예, 2인 기준은 안 돼. 되는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준은 농촌에서 영농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형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기준이라는 게 그런데 그 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또 하나 더 추가된 요건이 뭐가 있냐면 결혼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는 걸 그 전에는 5년 내에 2번을 할 수 있었대요. 그거를 5년에 한 번만으로. 그 얘기는 제가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어떤 현실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 그 폭행 사건 베트남 여성 아무튼 남편에 의한 폭행 사건 이제 잘
기억나네요. 예, 기억하실 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 문제가 조명을 많이 받게 됐는데 보면 그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이제 그 높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했던 2017년 자료가 많이 언론에 조명이 됐습니다. 실제 네. 보면 이런 학대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아니 한국식 생활 방식은 뭐가 한국식 생활 방식? 한국식 생활 방식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기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뭐또 그렇죠 이제 잘 꼭 따르고. 남편 꼭 밥 아침밥 해줘야 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주 결혼 이주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 양상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그 여성계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성상품화하는 이런 문제부터 해서 현수막이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을 뭐 사고 파는 듯이 이렇게 묘사하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이 폭력 이후에도 나온 건데 이 가정 폭력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제 결혼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야 영주권을 얻는가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 5년 이상 그게 있어서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안 된다. 예. 이혼을 그러니까, 했을 때 가정 폭력이라든가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거가 없으면 괜찮고. 근데 그것도 법원의 판결문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열심히 그래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싸우고 이래도 잘 그거를 안 중간에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판결까지 가야 된다. 판결문에 그 귀책이 누구에 있는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명시되어 그거를 있어요. 그 무기 삼아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저항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 문제 이 가정 폭력을 그 상담하고 이 문제를 대응해 주는 게 지금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못합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있긴 있는데 이 상담은 아주 기본적인 상담이고 이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도 언어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곳곳에 터지는데 이거 지금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생활비 미지급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선은 저소득 가정도 많은데 생활비도 오히려 돈 네. 벌러 안 나간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성행위 강요도 높고.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물건으로 보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3, 4년까지 결혼이 결혼이 유지 안 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 4년 이내에 다 보통 이제 국적까지 취득을 하려면 그래도 5년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영주권 얻으려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영주권 말고 이제 우리 이렇게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2년 이상 되면 시험 쳐서. 예. 그러려면 사실 그 기간이 이제 좀 걸리죠. 그거 이제 또 공부하고 이수하고 하려면 모든 근데 이제 게 다 이런 그때까지 건 견뎌야 아닌데,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꾸 이런 그 사건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또 지난번에 그 인권감성 언젠가 뭐 TV 프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고부 갈등 뭐 이런 네네. 그 TV 프로 있었다면서요. 네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나?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모- 무슨 예, 가정하고 예. 부모. 모든 이 결혼 위주 여성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터지면 아주 극단적이거나 너무 비참한 사건을 갖고 터져서 이게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제 아이들 문제랑 참 깝깝한 노동자 문제보다 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법원에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 사례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피해자로서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못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참다 못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기까지 또 하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이주 여성의 인권을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이들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예. 일찍부터 예. 비준을 비준했죠. 했어요. 2년 그래서 만에. 네네.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좀 자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등록 아이들, 이주 아동들 다 학교 다니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자랑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실은 현실에서는 뭐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주 아동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떤 개념을 쓰냐면 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이 없으려면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중에 한쪽이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니까 그 아이들 빼고 부모를 따라서 일하는 부모를 따라서 중도에 왔다거나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에서 태어났다거나 근데 결혼 이민자인데 아무튼 이렇게 미등록 상태가 된 결혼 이민자가 다시 가정을 구성해서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1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미등록인 아이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2만 명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주 단체들이 이주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나름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단위에서 내고 있는 수치인데 중요한 건 한국 사회에서 이 아동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짓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행정부는 행정 서로 다른 기준을 대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이제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한 1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초중고 그다음에 이제 왜 비인가 학교 그러니까 인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공교육이 아닌 인가 학교 포함해서 13만 좀 넘고 행정안전부는 본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 이제 하냐면 0세부터 18세 미만의 이 아이들을 이주 아동을 했을 때 한 24만 3만 정도 된다. 24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10만 차이가 나요? 네, 거기는 0세부터. 0세부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취약 아동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관련 부에 따라서 다 다르고 통일된 통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수치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수치들을 저희가 이제 미루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이 한 13만 명이 넘고 전체 애들이 한 2.5%지만 밖에 있는 애들도 30% 이상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셔요. 그 얘기는 많은 아이들이 사실상 교육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울산